안녕하세요. 공감 사회복지사 1급 영상 강의 6장 공공부조법입니다. 자, 우리 영상 강의는 2024년에 도서출판 공동체에서 출판된 공감 사회복지 법제론을 가지고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교재를 가지고 영상 강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이제 그 내용에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부조법은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장애인연금법은 출제 빈도가 거의 없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많으면 두 문제, 드물게는 세 문제까지 나온 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정책론에서도 이것이 이제 간간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등은요, 경년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공부조법이란 타이틀로 내용을 묶으면 한 해에 대략 매년 한 4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있고요. 지금 이제 135쪽에 제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훑어보기란 이름으로 그림도, 그러니까 도식화를 시켜 놓았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136쪽을 보겠습니다. 총칙인데요. 목적이 나와 있고요.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차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 영상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4장의 사회보장급여법에서도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을 텐데요.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기관의 정의가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요. 부양의무자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10회 때 관련 기출문제 제가 교재에 박스로 서술해 놓았고요. 최저생계비의 정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별가구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개별가구가 계속 이제 앞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별가구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산조사의 기본 단위가 되고요. 또 급여를 지급할 때의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우리가 이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정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입니다. 여러분들 차상위 계층, 차상위 가구, 차상위자라는 표현들 왕왕 들어보셨을 텐데요.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을 보시면 차상위 계층을 정의하는 소득 인정액의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다는 것도 137쪽 위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137쪽 급여의 기본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책론에서도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근로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죠.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는데도 안 되면 최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제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충성의 원리 또는 보충급여의 원칙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본 원칙은요, 이제 부양의무자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양 의무자 부양 우선의 원칙 또는 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우선의 원칙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137쪽 밑에 보시면 이제 급여의 기준과 급여의 단위가 있습니다. 자,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건강하고 문화적인 이라는 형용사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떠오르시면은 복습 다시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 어디에 나오는 표현입니까? 사회보장기본법이죠.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오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과 관련된 이 수식어가 137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또 한 번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 지역,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규정과 관련하여서 주거급여 지급의 소관 기관장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교육급여 지급의 소관 장관은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자, 138쪽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개별 가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죠. 138쪽 맨 윗줄입니다.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합니다.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도 있다는 사유가 추가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8쪽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수급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3번이나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직계 존속을 직계 비속으로 뒤튼다든지 뭐 이러한 그 이제 틀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죠. 자, 다음은 최저보장 수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8쪽 하단에 보시면 기준중위소득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한 80여 개의 급여에 해당하는 그 선정기준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준중위소득 정의 읽어보죠.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기준중위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 참고로 이 통계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겁니다. 통계자료에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그리고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순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자,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할 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런 식으로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진하게 글씨 처리한, 즉 볼드 처리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과거에 괄호 넣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139쪽입니다. 이제 소득 인정액의 산정이 나와요. 아까 소득 인정액 그 용어 정의 말할 때 다 나오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산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9쪽의 상단에는 소득 평가액의 산정 절차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39쪽의 하단에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관련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139쪽 위에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그리고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기타 추가 지출 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소득을 조사를 하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제 소득을 따집니다. 내가 만약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달에 일을 해서 150만 원을 번다고 한다면 150만 원이라는 근로소득,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 인정액의 소득 평가액으로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노인이다. 그러면은 이 노인이 소위 이제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뭡니까? 여기 이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소위 이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성질환이 있어가지고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가구 특성을 반영한 어떤 지출 요인, 이런 걸 고려해서도 소득에서 일부 공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가 이제 소득 평가액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이 소득 평가액을 따질 때 그 소득의 구성 요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거 괄호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득의 범위, 제가 밑에 보충 설명 박스 처리해 놨는데요. 15회 때 나왔던 부분들 기출 표기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개별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을 따지는데 기본 재산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본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빼주고 시작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우리는 기본 재산액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소득 인정액은 재산을 소득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 환산을 위한 환산율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거 말씀드려요. 이때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 세 가지가 있죠.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140쪽에 이제 급여의 종류가 나옵니다. 급여의 종류는 7가지가 있어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슬라이드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급여의 종류 외우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는 자활급여가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부양무자 기준이 있죠. 이 부양무자 기준이라는 것은 부양무자라는 것은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혈족이죠. 방금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양무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양 능력을 따져가지고요. 부양 능력 있음, 부양 능력 미약, 부양 능력 없음,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부양 능력 있음에 해당하면 수급권자의 수급 자격을 이제 박탈시키는 이제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거 정책론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1쪽부터는 급여별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기출 표기를 보시면은 아주 어려운 내용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죠? 밑에 제가 박스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굉장히 그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20도 안 되는 사람에게만 생계급여를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선정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존권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정 기준은 아무리 낮추더라도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되고 100분의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 법에다가 아예 딱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30으로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유지되다가 2024년부터 드디어 이제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32로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141쪽 밑에 보시면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 수급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142쪽으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보시면 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가 나오는데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즉 수급자가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이죠. 또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해서 급여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특별히 별도의 주거급여법이라는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자, 교육급여 있는데요.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의 소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43쪽을 보시면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자, 다음은 의료급여인데요. 자, 의료급여는 현물급여죠. 의료급여는 지금 위에서 한 13번째 줄을 보시면은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 요 숫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도 따로 그 법률, 의료급여법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따로 법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각각 출산이나 이 수급자의 사망 시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급여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143쪽에 자활급여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활급여 내지는 자활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자활지원과 관련한 중앙기구로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역자활센터가 있죠. 이 부분도, 광역자활센터는 시도 단위로 두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145쪽에 지역자활센터. 이제 지역자활센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이 지역사회복지 추진 체계 중에서 중요한 기관으로 꼽히고 있죠. 지역자활센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이 해당 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 지정 이런 단어 좀 이제 눈여겨봐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 지원 등 실제로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직접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일선 기관이 지역자활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5쪽의 하단부에 보시면 자활기관 협의체가 있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 체계인 자활기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고요. 자,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6쪽의 하단에 보시면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활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형성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정책로에도 나오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이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 주로 이제 일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 또는 자활사업 참여자죠. 또는 저소득층 청년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산형성 지원과 관련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정한 금액을 저금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자금을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매칭해서 같이 저금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뭐 3년이면 3년, 이런 만기가 되면은 본인이 저금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소위 이제 자산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뭐 희망저축계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장기관입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각각 두는 위원회입니다.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우리는 특별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합니다. 148쪽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준중위소득의 결정, 급여별 선정 기준의 결정 등 이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러한 이제 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48쪽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종합계획, 실태조사가 나와 있죠. 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은 3년마다 소관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요. 이것을 종합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3년마다 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태조사가 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한다는 거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급여의 실시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일반적인 실시는 이미 사회보장급여법에서 배웠습니다. 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실시 이런 순서인데요. 이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의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 149쪽을 보시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한다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조사가 이제 수급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도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50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산조사를 다 했으면 수급자로 선정을 할지 아니면 선정하지 않을지 급여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급여 결정의 주체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0쪽의 중간에 보시면 신청인에 대해서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급여의 지급 방법.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51쪽의 급여의 변경과 중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보장시설이 나옵니다. 보장시설. 우리 책의 151쪽부터인데요. 보장시설은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 제가 이제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모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2쪽에 이의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1장의 권리구제 배울 때 이미 모두 학습을 했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이의 신청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즉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는데 내가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이의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도지사의 이의 신청 결과를 받았는데 이 시도지사로부터 이의 신청의 심의 결과를 내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2단계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시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 152쪽에 한 바닥에 걸쳐서 서술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보장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장 비용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 업무에 드는 인건비,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비, 급여 실시 비용,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 보장 비용의 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요 내용은 정책론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우리가 5장 선택 차원을 얘기할 때 국고보조 사업을 얘기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 보장 비용은 국가와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이러한 국고보조 사업의 이 분담, 비용 분담으로 인해서 국고보조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학습을 했거든요. 자, 정책론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정말로. 아시겠죠? 자, 공부 철저하게 복습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153쪽에 이제 벌칙을 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공부조법으로서 의료급여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의료급여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종류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기초수급자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54쪽에 수급권자의 범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1호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장 먼저 나와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말고도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것은 155쪽인데요.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미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설명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종 수급권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로 근로무능력자가 1종 수급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기초수급가구라고 한다면 1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타법 적용자 중에서도 우리 155쪽의 위에서 한 10번째 줄을 보시면 의상자, 그 다음에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서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타법 적용자 중 이재민이나 노숙인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종 수급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런 해당자들은 2종 수급권자가 돼요. 그래서 2종 수급권자는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 수급권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배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부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즉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5쪽에 맨 밑에 보시면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한다라고 보장기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고요. 156쪽에 의료급여에 대한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의료급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의료급여 심의위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의료급여의 내용을 봅니다. 의료급여의 내용, 자, 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지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가능,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와 같고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자, 의료급여증 발급 주체는 시, 군,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기관에 해당되는 목록들 156쪽 하단에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의료급여 기관 구분 규정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7쪽으로 넘어갑니다. 급여 비용의 부담이 나와 있고요. 자, 급여 비용의 부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여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기금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 대체로 일부 본인 부담금이 존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서류의 보존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 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약국은 처방전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 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 행위가 있는데요. 의료급여 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거나 기타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의료급여 법을 보시면 기본적인 의료급여 말고도 요양비, 그 다음에 장애인 임산부 특례,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의료급여의 제한, 의료급여의 변경, 의료급여의 중지에 대한 규정도 제가 158쪽에 교재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구상권 급여비용의 대지급, 대지급금의 상환, 소멸시효가 나와 있는데요. 시험에는 드물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급여 기금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도에 설치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공부조법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을 다루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이 맨 위에 나와 있고요. 목적을 보시면요.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에서의 긴급지원은 위기 상황과 신속 지원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위기 상황에 있냐라는 위기 상황의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59쪽에 보시면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회 시험과 21회 시험에 이러한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9개의 사유가 시험에서 거론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9쪽에 밑에 부분 보시면 이제 긴급 지원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즉, 신속 지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이라는 것이 장기 지원이 아니고 일시 지원입니다. 다음이요. 제9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과 같은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 지원을 하지 않는다. 즉, 다른 법률에서 긴급 지원과 같은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60쪽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무리 없고요. 자, 160쪽의 중간에 긴급지원 대상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합니다. 다음이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긴급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법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항에 맞으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기관입니다. 자,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알아두시고요. 자, 160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 사업을 수행할 담당 공무원, 즉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자, 161쪽입니다. 이제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긴급지원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바로 밑에는 긴급지원과 관련한 신고 의무자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1쪽 밑에 보시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62쪽부터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이 나와 있어요. 크게 보면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이 있습니다. 자, 직접 지원의 6가지 종류가 있죠.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이 있고요. 상담, 정보 제공도 있고 그 밖의 지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긴급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꼭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긴급 지원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운 게 이런 그 기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또 급여의 수준, 이런 것들은요. 생각보다 빨리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강의로 설명을 드렸는데 또 내년에 뭔가 갑자기 바뀌었다. 이래버리면 영상 강의가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챙겨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제가 우리 네이버 이 공감사회라는 이 공감수험사 카페에다가 제가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카페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거나 개별적으로 챙겨 주셔야 됩니다.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우리가 이제 2023년까지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100분의 30이었는데 지금은 이 32%로 또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또 많이 바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복지법제론에 어쨌든 가장 업투데이트, 가장 최신 시점에 이 규정을 넣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을 보시면 생계지원의 기본 지원 기간은 3개월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기본 지원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긴급지원의 기간의 그 구조를 보면요. 기본 지원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으면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지원만 예로 든다면 시군구 기본지원 3개월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대 3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생계지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토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163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16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긴급지원 연장의 결정, 그리고 긴급지원 적정성의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기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은요. 선지원 후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먼저 도와주고 나중에 자산조사를 해서 그 적격 여부를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후조사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하면 비용을 환수한다는 거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남아있죠. 자, 기초연금법이 또 자주 나옵니다. 164쪽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을 한번 보죠.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죠. 기초연금법 몇 년도에 제정되었죠? 자, 전혀 생각이 안 나시면 큰일 났습니다. 자, 복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2014년이에요. 아시겠죠? 자, 용어의 정의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산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왜 새삼스럽게 또 적어놨냐?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기초연금법에서 소득 인정액의 정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발견 못하셨으면 또 큰일입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단위는 개별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은 가구의 모든 이 가구 구성원, 가구원들의 소득과 재산을 다 따지거든요. 근데 기초연금법은 가구원을 모두 보는 게 아니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는 거. 이게 큰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4쪽에 본인 및 배우자라는 키워드에 제가 볼드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숫자 65하고 그 다음에 70.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써놨죠. 외워주셔야 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정 기준을 정해요? 책에 뭐라고 나와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164쪽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수직영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보시면 되고요. 기초연금액의 산정과 감액이 1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책론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준연금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준연금액은 이제 해마다 다르게 이제 산정이 되는데요. 물가를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을 다 받으시면 기초연금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거고 기준연금액보다 깎인 금액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을 다 받으시는 분은 대표적으로 무연금자, 즉 국민연금을 안 받으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을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기준 이상으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기준연금에서 삭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준연금액에서 일부를 깎은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감액이라는 게 나와 있죠. 우리 165쪽에 밑에서 한 8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한다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를 깎아서 드린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부감액 20%가 시험에 6번이나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기초연금도 사회보장급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청하고 자산조사하고 결정하고 실시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 165쪽과 166쪽에 걸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6쪽을 보시면요.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라고 해서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수급권이 상실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왔죠.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지급 정지 사유는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지급 정지 사유는요.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인데요. 이게 시험에 더 많이 나왔죠. 사망한 때 그리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등은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게 아니고 아예 수급권이 상실되는 경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연금액의 환수와 기타 수급권 보호, 시효, 비용 분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초연금의 시효는 5년이라는 거 숫자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비용 분담은 뭡니까? 이것도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지는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이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범주적 보조금 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한 보장 비용은 뭡니까? 이 국가와 시도와 시군구가 그 비용을 분담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애인연금법인데요. 사회복지 법제론에서는 장애인연금법이 출제된 그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시간이 없으면 뭐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정책론에서는 간간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68쪽이고요. 수급권자의 범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연금의 선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 인정액 수준으로 나열을 하였을 때 상위 30%의 잘 사는 성인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기초연금과 다르게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는 성격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부부감액이 20%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인연금 중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노인이 됐어요. 그럼 이분이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과 성격이 같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안 드리고 장애인연금은 그때부터 부가급여만 드린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제가 농담 한마디 안 하고 숨가쁘게 공공부조법 주요 내용을 다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할만하신가요? 예. 할만하시지 않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예. 할만하다고 할 때까지 복습 그리고 매일 성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진짜 각오를 새로 다지셔야 됩니다. 이 시험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합격률이 30% 내외거든요. 지금 이 영상 강의를 만약에 100명이 보고 계신다면 70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30명만 붙는 거고요. 예. 지금 벌써 사회복지법제론도 지금 중반 강의를 넘어서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힘들 시기입니다. 나태해질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 저의 간곡한 부탁을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다음에 카페인이든 커피를 마셔가면서 잠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과 매일매일 공부, 술을 마시고 온 날도 자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1급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회보험법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법 그리고 판례가 남았습니다. 자,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